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든 시간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에 우리는 노화의 과정을 겪으며 다양한 질환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질환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고 방치하게 되면 연령이 올라갈수록 심각해지고 결국 더욱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우리에게 찾아올 피할 수 없는 질환은 어떤 것이 있으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은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메디컬 TV와 함께 찾아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엄지혜입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질환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보통 감기나 배탈과 같은 내과에 관련 질환들을 생각하시기 마련인데요. 사실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잘못된 습관이나 또 잘못된 자세로 인한 어깨 통증, 허리 통증, 무릎 통증과 같이 근육과 관련된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 관련 통증들, 또 이런 통증을 치료할 수 있는 체외 충격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김성민 원장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 근육 관련 질환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 원장님께서 환자분들 보실 때 어떤 통증을 가장 많이 호소하시면서 병원을 오시나요? 최근 생활 습관의 변화로 인해 통증을 갖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히 스포츠 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관절, 척추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직장인분들은 평소 스트레칭이나 운동이 부족해 어깨,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며 이러한 증상은 연령에 관계없이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겪고 있는 질환입니다. 네, 그럼 이런 질환들이 왜 일어나고 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내신 질문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허리에 나타날 수 있는 질환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허리 질환 중 많이 경험하게 되는 질환 중에는 척추 측만증, 척추 협착증, 퇴행성 디스크, 척추 분리증, 척추 염자, 척추 골절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이라고 하면 허리 디스크라고 생각해서 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척추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나요? 척추는 모두 33개의 척추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척추뼈의 앞부분은 척추체라고 하고 뒷부분을 척추궁이라고 합니다. 척추뼈들이 벽돌처럼 쌓아져 있는데 이것이 바로 척추입니다. 척추체 사이에는 경추 1, 2번 사이를 제외하곤 23개의 추간판이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디스크라고 부르는 물렁물렁한 쿠션인데 디스크 내부에는 젤리 같은 수액이 들어있고 디스크 외부에는 수액을 벽처럼 감싸고 있는 섬유유라는 질긴 조직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보통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많이 하시거든요. 허리 디스크는 어떤 질환인가요? 현대인의 주요 질병 중에 하나인 디스크. 많은 분들이 겪고 있지만 그 디스크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은 드뭅니다. 허리 디스크란 척추뼈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빠져나와 신경을 눌러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에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의 경우 초기에는 통증이 별로 없어 치료가 미흡하다가 나중에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장님, 그럼 허리 디스크는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을 동반하게 되나요? 척추 질환은 각 질환마다 다양한 원인이 있기 때문에 딱 하나의 원인을 정확히 찝어내긴 어렵습니다. 퇴행성 변화 또는 노화가 가장 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형, 외상, 간염 등도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요통과 함께 다리가 아프고 저린 하지 방사통이 있고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게 되어 대개 감각 저하나 무감각을 호소하지만 오래될 경우 근력이 약해져 걷기도 어려워집니다. 쉽게 설명하면 허리 통증이 없더라도 다리가 당긴다든지 저린다든지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증상이 비슷하거나 심하면 추간판 탈출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리 디스크 질환에는 퇴행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데 증상으로는 꼭 허리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의 위치와 정도에 따라 대소변 기능의 장애나 하지 마비 등의 신경학적 결손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단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입니다.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맞게 거기에 맞는 이학적 검사를 진행해야 되고요. 예를 들어 환자가 허벅지 뒤쪽부터 발바닥까지 저림감을 호소한다면 척추 1번에 의한 디스크 증상이 의심됩니다. 두 번째로 방사선 검사를 진행하는데 흔히 알고 있는 단순 방사선 검사, 엑스레이를 포함한 MRI, CT, 척수 조영술 같은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알려진 MRI의 경우에는 단순 척추뼈뿐만 아니라 인대, 근육, 신경 등 연부 조직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디스크 진단, 즉 척추 질환 진단에 가장 좋은 진단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의 치료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허리 디스크의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누게 됩니다. 치료 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환자의 나이, 성별, 직업, 증상의 강도 등을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고 보존적 치료를 할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요법 등을 치료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요법에 6주 이상의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적 치료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럼 먼저 물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물리치료는 요통이 갑자기 시작된 경우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므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냉찜질의 경우에는 갑자기 허리를 다쳐 통증이 왔을 때 효과적입니다. 다친 부위를 냉찜질하게 될 경우엔 체내 온도를 떨어뜨려 대사활동을 낮추고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키게 합니다. 보통 다친 후 1~2일 정도에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찜질의 경우에는 긴장된 허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보통 피부 속 1cm 정도밖에 열을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다 깊은 곳의 치료를 위해서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초음파 치료의 경우 열찜질과 마찬가지로 근육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5cm 이상의 깊이까지 열을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깊은 곳의 근육, 인대, 관절통을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주파 치료는 저주파를 이용하여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의 근육섬유를 자극해 통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 요통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물리치료만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디스크로 인한 신경지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견인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견인치료는 통증이 발생된 부위의 위아래 부분을 당겨줌으로써 척추 사이의 공간을 넓혀 삐져나온 추간판에 의해 자극된 신경을 풀어주는 치료입니다. 허리 디스크보다는 목 디스크 쪽에 효과가 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신경치료를 할 때 보면은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엑스레이 영상 보면서 신경치료를 했을 때 특별한 장점이 있을까요? 척추라는 것 자체가 척추뼈와 척수라는 신경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위에 수많은 근육과 인대, 혈관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조심하며 정확하게 원하는 신경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으로 정확한 영상을 보면서 시술하는 방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영상 기술의 발달로 예전에는 신경 주변에 넓게 약물을 뿌리는 방법이 사용되었지만 이제는 원하는 신경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적은 용량으로도 정확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약물 용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작용도 적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히 어떤 분들이 신경치료를 받아서 가장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가 또 궁금해지거든요. 중대적 영상 시술을 이용한 신경치료는 급성 염좌 같은 급성 질환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후관절 증후군, 디스크 내장증,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모든 척추 질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경치료의 경우 수술 전에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원장님, 신경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했을 때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신경치료의 경우 각각 환자마다 나타나는 반응은 다 틀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환자마다 질환의 양상이나 진행 정도가 다르겠지만 초기나 중기의 환자의 경우에는 몇 차례 시술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수년까지도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환이 많이 진행된 환자에서는 효과가 짧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수술에 따른 위험이나 합병증, 재발 등을 고려할 때 최선의 치료 방법으로 생각되어집니다. 허리와 관련된 질환 중에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있잖아요. 이 병은 어떤 병이고 또 어떤 증상이 어떻게 발생을 하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이라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지는 질환입니다. 협착증이 발생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디스크 수액이 노화되고 딱딱해지면 척추뼈 바깥으로 튀어나올 만큼 부풀어 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척추를 감싸고 있는 관절이나 인대도 점점 두꺼워져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6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많이 발병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증상은 다리가 터져나갈 듯이 아파서 중간에 걷다가 쉬기를 반복하게 되는 신경학적 파행이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허리 디스크와는 다른 질환인 거예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는 허리 디스크와 허리 협착증은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둘 다 신경에 영향을 줘서 통증을 유발하는 증상으로, 척추관 협착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질환으로 통증이 심할 때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통증이 완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행 시 다리가 터들듯이 아파 가다가 쉬고 중간에 휴식을 취해줘야 하고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허리 디스크는 허리를 앞쪽으로 구부리면 오히려 증상이 심하게 됩니다. 걷거나 서 있을 때 증상이 완화되고 앉아있으면 아프기 때문에 앉아있기가 힘듭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누워서 아픈 다리를 쭉 펴고 들어 올려 볼 때 척추관 협착증은 충분히 다리를 올릴 수 있지만, 디스크 환자의 경우는 통증이 심해 하지 직거장 검사에서 제한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리가 많이 올라가지 못할수록 디스크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큰 차이가 있다면,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퇴행성 변화에 많이 생기지만, 디스크의 경우엔 50대뿐만 아니라 젊은 유년층에서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누어집니다. 발생 초기에 빨리 병원을 찾는다면 비수술적 치료를 통해 충분한 호전을 볼 수 있고, 비수술적 치료 중 최근 효과가 좋은 것은 경막외곽 풍선 확장술과 특수신경 블록 치료가 있습니다. 기존 비수술적 치료와 비교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말씀하신 비수술적 치료 방법 중에 특수신경 블록 치료 어떤 거고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수술 없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실시간 영상 장치를 이용해 직접 척추 상태를 확인하여 통증이 원인이 되는 부위를 찾아 치료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척추 주위에 근육을 이완시키고 관절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약물,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여주는 한영증제, 신경의 주위에 유착을 녹여주는 효소제 등의 약물을 투입하여 척추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치료법입니다.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해도 치료받을 때 아프거나 위험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특수신경 블록 치료, 이 치료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은 따로 있을까요? 특수신경 블록 치료는 실시간 영상 장치인 시암을 통해 시술하기 때문에 안전하며 임상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 의해 시술을 받을 경우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게 시술 부위와 약성분을 결정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시술 시에도 통증이 거의 없고 의료진과 대화를 하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술받을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신경블록 치료법이 이렇게 좋다면 허리 디스크나 혹은 척추관 협착증 외에도 다른 치료 방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뿐만 아니라 전에 말씀드렸던 급성 요통, 좌골신경통, 만성적으로 허리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 습관이라거나 또 활동 습관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건강 유지에는 늘 적당한 운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퇴행성으로 나타나는 척추관 협착증도 가벼운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걷기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데 1회에 30분에서 1시간 미만으로 주 3, 4회 정도를 추천드리고 있고, 일상에서 몸을 많이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포함한 체조를 몸에 익혀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성분이라면 칼슘 섭취가 기본이고 노년에는 특히 뼈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유나 시금치 같은 음식물을 통해 가능하면 칼슘 섭취량을 늘리도록 해야 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 앓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은 생활 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척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허리 통증이나 하지 통증을 느꼈을 때 치료를 미루지 않고 빠른 시기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 치료 시기를 늦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수술이라는 침습적 치료가 아닌 주사치료 등을 포함한 비침습적 치료로 충분히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게 병원을 방문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체외 충격파란 어떤 치료 방법인가요? 충격파는 음파의 일종으로 몸 안에 충격파를 넣게 되면 매우 짧은 시간에 높은 양압에 이르게 되고 이후 급격히 압력이 떨어져 음압으로 변형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양압시기와 음압시기는 모두 체내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특히 음압시기에는 수많은 마이크로 버블이 생기면서 이것들이 조직의 치유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충격파 치료의 종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충격파를 생성하는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물속에서 전기적 스파크를 일으켜 발생하는 전기 수압식 방식이 있고, 두 번째 세라믹 소재에 고주파를 가해서 발생시키는 압전기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기 충격이 금속성 막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전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엄밀한 의미에서 충격파는 아니지만 충격파 기계 내부의 공기압 장치에서 응축된 공기가 순차적으로 방출되어 발생된 압력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집중형 충격파 그리고 방사형 충격파가 서로 치료적인 효과 측면에서 뭐 좀 다른 게 있나요? 첫째로 치료 원리의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충격파에 의해 발생된 마이크로 버블에 의해 세포 내에 물리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치료를 하며, 방사형은 조직의 진동을 발생시켜 이 진동이 미세순환의 개선과 대사작용의 증가를 유도해 치료를 하게 됩니다. 둘째, 치료 깊이와 에너지 차이가 있습니다. 집중형은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치료할 수 있으며, 방사형은 보통 2-3cm까지만 침투하여 압력의 차이도 최고 압력을 비교했을 때 방사형의 경우에는 집중형 충격파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집중형 충격파는 국소적인 통점, 만성적인 북착부 힘줄 병증, 그리고 심부 통증 유발점을 치료하며, 방사형 충격파는 근육의 스무딩이라고 하여 매끈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하며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체외 충격파 치료와 요로결석 치료할 때 쓰는 충격파 쇠석술은 서로 다른 치료법인 건가요? 최애 충격파 쇠석술은 기계적 에너지를 가하여 분쇄를 통해 파괴를 하는 것이고, 최애 충격파 치료는 쇠석술의 10분의 1 정도의 에너지로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등 재생의 역할을 하는 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료 시 통증에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환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체외 충격파의 치료 기전은 무엇인가요? 첫째로 신생혈관 생성을 촉진하는데, 세포 내 미세 방울들의 작용을 하여 여러 가지 신생혈관의 생성을 유도하는 물질을 생성하여 재생 치료를 유도합니다. 화학적 변화가 있는데, 인대, 근육 등 손상 부위에 림프 조직이 활성화되고 조직 잔해물이 제거됩니다. 세포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산화질소가 방출되어 혈관 확장, 항염 효과를 나타내며 혈관, 상피, 뼈, 콜라겐 등의 성장 인자들이 방출됩니다. 셋째로 통증을 일으키는 C5의 수를 감소시키고, 그 밖에 서브스탄스 P가 방출되어 향균 효과 및 줄기세포를 자극합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어디에 효과가 제일 좋은지가 또 궁금하거든요.
통증을 일으키는 곳은 모두 적응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밀 진단 후 앞통점 부위는 모두 치료의 대상이 되며 우선 인대가 뼈에 붙는 부위, 인대 자체, 근육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족저근막염, 아킬레스 힘줄염, 근막 통증 증후군에서 수술 및 주사 치료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만 치료 및 화상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체해 충격파 치료의 장점, 이것만의 특장점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첫째로 제일 큰 장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일상생활의 복구가 빠르고 수술처럼 마취나 절개가 필요 없습니다. 다음으로 예전에 충격파 치료 시에는 통증이 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었으나 최근에 집중형 충격파와 방사형 충격파를 동시에 사용함에 따라 압력의 세기를 줄여 치료 시 통증도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사 치료 및 물리 치료에 크게 효과가 없는 만성 통증 부위나 최근 발생한 급성 통증 부위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 이렇게 많은데 또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체해 충격파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폐와 소화기관 같은 내부 장기에는 치료가 금기로 되어 있고 이미 파열된 인대 부위에도 금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혈관 응고질환이나 항혈전제를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종양이나 감염 부위도 피하는 편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체해 충격파 치료를 얼마 만에 몇 번이나 했을 때 효과가 좋은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체해 충격파는 평균 주 1, 2회로 일반적으로 4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대부분의 통증은 4회 정도 받으면 효과가 나타난다고 되어 있으나 병변 부위에 따라 더 많은 치료가 필요할 수 있고 급성 통증의 경우에는 1, 2회만으로도 효과가 금방 나타날 수 있지만 만성 통증의 경우에는 치료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 5회 치료에서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병행한다든지 재진단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체해 충격파의 경험이 많은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고 체해 충격파 기계도 FDA에서 승인받은 기계를 사용하시는 것이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시기에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했을 경우에 최대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 많기 때문에 늦은 질환과 잘못된 오진을 피해 정확한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신경외과 전문의 김성민 원장님 모시고 허리 부분에 나타날 수 있는 통증 그리고 체해 충격파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